이번에 이재명 대표랑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위원장이 2시간 또 회동을 했더라고요. 공개가 된 내용은 딱히 뭐 없는데 처음에 이제 인사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이제 뭐 밴드 붙이고 왔다 뭐 이런 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를 이재명이 또 인사하면서 얘기했다. 요 정도까지만 공개가 되고 따로 이제 뭐 뒷이야기는 없습니다. 좀 두 사람이 왜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일종의 프레임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 것도 그렇고 얼마 네. 전에 무슨 그 섀도우 캐비닛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예비 내각인데 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 불신임이 되면 바로 내각을 구성해서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이 예비 내각 명단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어. 경우가 대표적이죠. 네.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원래 그런 섀도우 캐비닛을 안 해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그런 예비 내각 명단이 만들어져서 공개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보는 선례가 얘긴데요. 없는데 예. 원래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네. 2017년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어.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왜 할 수가 없느냐. 지역구 선거만 해도 당선되고 나면 지역구 사무국장을 누가 맡을지를 절대 미리 얘기하지 않는다. 왜? 내가 그 사람 시킬 거라고 말하는 순간 한 명을 지명하면 나머지 4명은 일을 안 한다.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네요. 과거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 섀도우 캐비닛 같은 것을 실제로 발표할 리가 없는데 그런 군불대기가 민주당에서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선으로 직행할 거고 내가 유력 대선 후보라는 지위를 계속 확인시키고 주입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대선 후보다. 나는 지금 뭐 흔들리고 있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는. 제1야당의 이제 확고한 대선 후보이고 어. 대선에 직행을 할 거고 본선에서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다라고 하는 거를 대중에게 주입하는 과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섀도우 캐비닛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내각제 국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선이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요. 근데 만나서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직을 제안한다든가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가 없잖아요. 음. 공관위원장을 맡길 건가요? 아니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확고하게 지금 당대표를 하겠다고 저 연임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내가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을 뭐 부탁을 할 건가요? 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시점에서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섀도우 캐비닛 얘기도 흘려요. 어. 저는 이게 국민들에게 앞으로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나는 대선에 직행할 대선 후보다라고 하는 걸 주입하는 과정이 있고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면 한 가지 목적이 저는 더 있을 거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한 발짝 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법원도 뉴스 보잖아요. 그렇죠. 재판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좀 압박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대선 후보다. 음. 나에 대해서 함부로 재판할 생각하지 마라.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사게끔 사실은 처신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런데 지금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섀도우 캐비닛 얘기를 하고 뭐 뜬금없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고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이 아무 그 계획을 갖지 않고 할 리는 없다. 그래서 정치인이 원래 누구를 만나건 공개적으로 만날 때는 다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만나거든요. 그렇죠.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정무적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까?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런 의구심이 좀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는데요. 나 대선 후보야라는 거를 약간 법원한테도 지금 보여주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법원이 독립적으로 소신껏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번에 이상돈 교수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아마 그렇게 만났을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공판이 있었던 것 중에 성남FC에 대해서도 공판이 있었는데 이 성남FC 같은 경우는 검찰이 그때 기소할 때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일단 불송치를 했다가 이게 이제 고발인의 이의 제기를 통해서 검찰에 가가지고 또 수사를 다시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는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이제 내면서 야 박은정 지청장이 나를 이제 수사를 자꾸 못하게끔 외압을 해서 나 수사 못했겠다. 그래서 이제 또 사표를 냈던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 만에 기소가 돼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시 검찰의 입장은 이재명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확실하다, 가장 혐의가 확실한 게 성남FC다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겁니까? 그런 네. 그런 그 검찰의 설명이 그 당시에 있었고 네. 저도 이것은 이제 당시에 두산 사업 관련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제3자 뇌물죄 구도에 가장 잘 들어맞는 그런 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재판의 속도예요. 아, 속도.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 음. FC가 사건이 하나로 병합돼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쪼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 지금 한 사건으로 재판이 되고 있다 보니 네네. 사건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 지금 뭐 대장동 기록이 몇백만 페이지? 그런 얘기 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 많은 증인들을 언제 다 그 증인 신문을 할 것이며 어. 재판부 바뀌면은 중간에 또 변론 갱신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어.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도미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도미노. 도미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핑을 건드려서 나머지가 넘어지기 전에는 어떤 그림인지가 안 보여요. 그렇죠. 다 그냥 핑이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딱 첫 번째 핑이 넘어져서 쭈르 넘어가면은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그런 구조에 있다. 그래서 위증교사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위증교사가 1심 판결이 제일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게 지금 혐의가 가장 많이 소명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성남 FC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기소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고 네네. 실제 사안의 그 사실관계 구조를 봐도 그런데 네. 문제는 사건이 너무 덩치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대장동, 어. 백현동, 성남 FC 하고 위증교사, 선거법, 대북송금 이렇게 지금 네 개지 네 개죠,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건을 오히려 분리 결정을 해가지고 쪼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단 병합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러면은 분리해가지고 선고하는 거는 재판부 의지가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소할 때는 따로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미 병합 결정했기 때문에 네. 뭐 현재로서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최근에 이제 그 백현동 재판이 끝났다라고 하고 이제 성남 FC로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검찰은 그때 보니까 이거 좀 분리해서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또 검찰은 그런 입장을 어. 당연히 갖고 있을 거고 왜냐하면 네네.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증인들이 나와도 점점 이렇게 기억이 또 흐릿해져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도 뭐 증인이 한 3, 400명 된다고 하는데 이거 3, 400명 뭐 일정 조율하는 데만 해도 이거 뭐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냥 뭐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금 성남 FC에 대해 가지고 그때 저희가 한번 또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게 가장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 이제 전영수 씨. 전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그렇죠. 비서실장으로서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무진인데 이분이 그때 이제 유서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유서를 이재명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유서를 보내고 극단 선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서의 제목 자체도 이재명 대표님에게였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있던 얘기가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때 진행되고 있던 수사가 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 FC가 다 이재명 책임이다 이 뜻 아닙니까?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저분이 아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그 빈소를 갔었죠. 그렇죠. 김성태. 그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하고 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조폭 출신 사업가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을 뭐 어떻게 아냐.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나중에 전화는 한번 바꿔줘서 뭐 받은 기억도 있는 것 같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알려지기로는 서로 이제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비서실장을 보내서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했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을 당했을 때는 그 쌍방울그룹의 방용철 부회장인가요? 그 김성태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죠. 대신 가서 조문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상호 측근이 대신 조문을 가는 방법으로 조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영수 전 비서실장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과거에 받았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기는 없죠. 그러나 네네.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 조서는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영수 씨가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대북 그 송금 같은 경우 당시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이 멘트가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김문기 씨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김문기 씨도 나는 분명히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가지고 3번 4번이나 결정권자한테 요청을 했지만 그게 묵살이 됐고 시키는 대로 했었다. 결정권자가 뭐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정무적인 부분은 이제 저 정진상 실장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부분은 이 전영수 비서실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이 뭐 그냥 나왔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남겼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은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겠죠.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지고 유서를 남겨놓고 극단 선택을 했는데 아마 그 메시지의 어떤 의미나 비중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주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